네, 오늘 1부는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코너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과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여당 간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이 박성중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자, 현안에 대한 이제 명쾌한 네네. 답변 기대를 하고요. 네네. 저는 이제 최대한 야당 입장, 네네. 또 이동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러분의 소통 댓글 환영을 합니다. 박성정 의원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좋은 댓글 보내주신 분들 선정해서 토니모리 어성초 시카 쿨링 수분 크림, 또 BHC 치킨 쿠폰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 이제 유튜브 댓글 당첨되는 분들 중에서 8월 말에 한 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형 아이패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이후 지금 정치권이 정말 용암이 분출한 것처럼 뜨겁습니다. 예, 자, 그런데 2달 정도 계속 그랬죠. 네, 사실은 지난 5월부터 이제 이동관 네네. 후보자 내정설이 돌았고, 예. 기사도 이제 많이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상익 전 위원장이 발목 잡기를 해서 계속 버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 처리했습니다. 네. 그때 벌써 이동관의 내정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한상익 전 위원장이 인정하지 않고 면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1심에서 기각됐는데 그것이 6월 23일입니다. 그게 다시 또 한상익 위원장이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 2심에서 다시 놓은 것이 7월 21일 네. 날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상익 이동관 위원장의 내정된 게 7월 28일이니까 일주일 후에 된 거죠. 그러니까 2달 가까이가 본인이 끝까지 버티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한상익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변인이나 한상익 위원장은 면직 처리는 대상이 아니다. 네. 탄핵 소추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명의 방통위원들이 일을 잘못하면 면직 처리할 수 있다. 법원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한상익 위원장의 어떤 그런 신청에 대해서 어떤 방통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 저하, 네. 또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또 이것이 전체적인 공공복지에 미칠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기각한다. 이렇게 법원에서 아주 명쾌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폭 문제 네네. 이런 게 많이 이제 언론에 이제 예, 보도가 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뭐 임명 반대 의견이 나왔다라는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네네. 있었거든요. 네네.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동관 지금 내정자가 옛날 동아일보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문 지식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경험이라든지 지혜 이런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여러 대변인 또 국정홍보수석 또 언론특보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협력특보 미비어 관련했거든요. 네. 이런 경험도 많고 또 이 관련해서 인적 네트워크도 많고 추진력도 있기 때문에 삼박자를 갖춘 인물이다 하고 내부에서는 이미 세팅이 돼 있었습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부에서 반대가 있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당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그러면서 예. 이제 지명 철회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언론 사찰 의혹, 또 아들의 학폭 논란,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청문 대상인지 수사 대상인지 네. 그거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히면 되는 겁니다. 네. 수사 대상이면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네. 고발하면 되는 기고요. 네. 참고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은 아들의 학폭 논란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 하면은 본인이 김성유 이사장한테 전화한 것은 아들이 시험도 안 치고 가버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네. 이 내신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차원.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이 자기를 피해 학생이라 부르지 말라. 네. 나는
벌써 1학년 1학기 때 하해했고 본인을 전학까지 말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강제 전학을 시켰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폭로했던 교사는 전교조 출신이고 또 민주당의 어느 뭐 위원회 보좌관도 했고 또 이재명 대선 후보자에 가서 일도 했고 또 2011년도 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지만은 네. 2015년 4년이 지난 후에 네. 본인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불었거든요. 네. 이런 관계로 봐서는 특별히 어떤 한방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 사찰 관련해서는 네. 홍보수석 때 뭐 국정원에 그 했다는데 네. 홍보수석이 언론 관련하면은 MBC만 했겠습니까? 네. MBC, KBS, YTN, 연합뉴스 다른 데도 다 하지. 네. MBC만 유독 가지고 행기거든요. 네. 그거는 국정원에서 내부 문건으로도 될 수 있고 네. 본인도 자기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또 부인의 청탁 의혹 관련해서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사안이 일어났고 네. 또 돌려줬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만약에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학폭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그 학교의 재직 개선 선생님 네네. 또 이사장 네. 김승유 이사장이죠. 예, 예. 불러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예. 저희들은 네. 이 정인 관련해서 참고인 관련해서 웬만하면 다 들어줄 예정입니다. 네, 네. 충분히 서로 논란이 불식되도록 만들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또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사청탁 의혹 관련해서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YTN 보도에 네.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법적 대응을 거론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탁 관련해서 팩트대로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다 다른 걸 더 붙여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떤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이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시민단체가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내면서 방송사 인사에 개입했고 언론인 해직을 부추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근거나 네.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네. 한방에 카드라는 거로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KBS 계셨지 않습니까? KBS, MBC, 뭐 YTN, 연합뉴스 관련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어떤 무슨 기구라 해야 되나 미래와 뭐 이런 위원회 이런 관련해서 많은 사람을 KBS 같은 경우는 88명을 해직을 시키고 22명이 해직되고 66명이 전혀 다른 창고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심했다. 그리고 KBS, MBC 사장이라든지 이사들 마음대로 해고시키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특히 그 관련해서는 재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이명박 시절에는 재판에 관련해서는 재판의 결과는 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쾌한 만약에 증거라든지 이런 게 제출된다면 그에 대한 거는 충분히 받아야 되겠죠. 뭐 재판 결과에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제 고대영 사장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 네네. 판결을 이야기하시는 예, 예. 거예요? 네. 예. 자, 이제 국정 과제 중에 시급한 게 이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도 이제 거론이 되면서 그 바탕에도 이제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 문제 이런 게 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런 것과 별개로 이동관 후보자가 그럼 과연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의 적임자냐? 이건 또 별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판단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이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본인도 공정성 지금까지 KBS, MBC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어떤 강주방송 같이 50대 50 정도 확보되는 네. 우리가 KBS, MBC를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친여 방송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그 노조가
민노총 관련 본부 노조가 전부 장악하고 있거든. KBS, MBC요. 네. 지금으로 보면은 사장, 부사장, 본부장, 부장까지도 다 간부도 장악하고 있고 밑에 직원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우리 방송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50대 50의 방송을 만들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이동관 후보자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충분하다. 그런 어떤 확고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제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 이거를 이제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과방위 간사시니까 네네. 현재 공영방송이 균형에서 많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 방송 관련해서 보면은 방송 진행자가 어느 정도 그걸 하느냐 저희들이 보고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이라든지 보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수 방송 진행자가 네. 진보 민주당 쪽으로 진행돼 있다. 그다음에 패널들 최근에 제가 뭐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MBC 같은 건 14대 1까지 무너져 있다. 10대 1, 14대 1 완전히 한쪽으로 그리고 그 여당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히 여당을 공격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많이 진용이 배치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5대5, 뭐 6대4, 100% 5대5는 지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뭐 최근에 이제 강주 방송이 5대5로 바뀌고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5대5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건 아니냐. 저희도 결코 저희 방송, 저희들에게 유리한 방송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저도 확고합니다. 자 이제 뭐 패널 구성이 뭐 10대 1, 14대 1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막연하게 추정한 건 아니고 아닙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신가요? 그 패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의 발언까지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전부 공개할 수 있어요. 이미 기자들한테는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못 삼죠. 안 그러면 KBS, MBC에서 가만히 안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과는 또 별개로 결국 이제 과거 정권에서 이제 정권이 이렇게 교체될 때마다 네네. 뭔가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방송사의 어떤 경영진을 바꾸고 또 방송 내용도 조금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가면 정말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죠. 네. 그러나 뭐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할 때 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도 했고 네. 또 이 미디어 쪽에 뭐 같이 간사를 했는데요. 정말 이제는 이걸 이제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진짜 어떤 공영방송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5대5 정도로 여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고 패널도 충분히 그 양쪽으로 균형 잡게 만들고 또 진행자도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예.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강한 우파 성향을 지닌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수 우파의 이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아마 KBS하고 MBC를 지칭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언론관 자체가 비뚤어졌다, 편향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동관 저 후보자 자체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근무를 했고 또 그 당시 지금 말할 때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 자체에 또 그 유튜브가 신의 한 수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에서 어떤 신의 한 수에 출연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 2019년도 보면은 상당수 KBS, MBC가 너무 편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많은 그 보수층의 사람들이 종편이라든지 또 보수 유튜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막 그런 것을 민간의 신분에서 이야기했던 거 아니냐. 만약에 공적인 신분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은 좀 곤란한 입장이겠죠. 네, 예. 제가 의원님 말씀하는 도중에 네네. 저희 이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듣고 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책상에 네네. 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네네. 등의 행위는 학폭 수준이 아니다. 범죄다. 예,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이 예, 있고요. 예. 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동관 같은 인물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으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을 건가요? 여기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요? 참말로 어려운 질문이네. 그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네. 그거는 피해 학생이 주장한 게 아니고 네. 그 교사가 주장한 겁니다. 네. 예. 그 교사는 담임 교사도 아니고 네. 학폭 담당 교사도 아닙니다. 네. 한쪽으로 좀 편향성이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좀 더 그 300번 한 것이 상당한 피해를 충격을 준 그런 정도인지 어쩐지는 그 피해 학생에 충분히 들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 피해 학생이 그 정도로 당했다면 그 하해가 되고 또 이 전학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예. 이동관 후보자 같은 인물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으면 국민의힘이 난리를 쳤을 거다.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한상혁 위원장하고 저희들도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상혁 위원장이 될 때 네. 한상혁 위원장이 민원련 대표였습니다. 네. 민원련이 완전히 한쪽 시각이거든요. 네. 민노총의 언론의 총집합이 대표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분이 오고 보니까 한쪽 시각으로 가게 됐는데 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진보라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충분히 비판받고 또 그동안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이룰 수 있다. 공정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는 그런 의견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균형을 잡아야 예, 되니까. 예, 예. 자, 이동관 후보자 잘해주세요. 그동안 방송이 엉망이었죠. 민주당 선동에 동참하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요. 저도 지켜보고 네. 또 제대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또 솔직히 KBS, MBC 패널이 대체적으로 여당의 매우 비판적인 패널이 자주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주장의 배경에 네네. 이거를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죠. 5대5로 가겠다. 5대5로. 가능한 5대5로. 네. 그 진행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패널들은 5대5의 균형을 잡고 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정도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네. 이제는 그 KBS나 MBC가 여야를 벗어나서 좀 중립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체의 어떤 판단과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 논의를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언론 현업 단체들이 그 용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방통위 해체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가 공영 언론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언론 현업 단체들이라는 게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었던 단체들입니다. 네.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고 네. 좀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나와서 네. 방통위를 해체하라. 또 아직 임명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탄핵하겠다. 예. 완전히 방통위를 완전히 어떤 기능을 못하게끔 만들어서 뭐 자신들한테 유리하게끔 그 지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KBS, MBC 모든 방송이 지금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서로 공정하게 지금의 방송이 좀 더 공정하게 국민들한테 어필하게 국민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이렇게 방송을 개선해 나가고 네. 더 큰 것은 이제 방송이 KBS나 MBC 그 예를 들어서 광고료 예. 옛날에 KBS 광고 수익이 그 6천억, 7천억 됐습니다. 네, 네. 지금은 2천억 수준입니다. 네. OTT라든지 세계 방송들이 막 들어와서 네. 넷플릭스라도 막 들어와서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데 네. 국내와 경쟁해서 국내에서도 다른 데를 배척하면 이게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산업의 측면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또 국익의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 네네. 그 임명 전부터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만약에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네네.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게 되면 뭐 탄핵하겠다라는 이제 탄핵설인데 네네. 그 탄핵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 내지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 또 그게 관련 언론 뭐 네. 이런 시민단체 네. 이런 쪽에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23일에 이제 김효재, 김현 두 방통위원이 임기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임 추천을 이제 민주당이 거부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반신불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임 그 협의회 체제이기 때문에 5명 네. 중에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명 가지고는 전체적인 협의체 형태가 되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반신불구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차원입니다. 실제로 2명이 되면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겁니까? 뭐 기능은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중요한 의결 기능이 안 되죠. 예. 자,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지명 직후에 언론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의 전쟁. 근데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사실 보는 진영에 따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은 비판적인 여론이나 언론의 재갈물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과거 사실 저희도 문재인 정부 때도 예. 그때 아마 이낙연 총리 때인데요. 예.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됐는데 또 그 문제를 제기하다가 슬그머니 또 집어 넣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저희들도 네. 야당 때 네.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가 관련하면 가짜 뉴스 정의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아직 골머리를 네. 앓고 있고 또 가짜 뉴스가 야당의 재갈물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뭐 이런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를 본다면은 어느 그 전문 연구원에서 1년에 우리 가짜 뉴스로 입는 피해액이 30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수용 단계를 넘었다. 이제는 가짜 뉴스를 제대로 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 한상혁 위원장이 있었지만 1년 2개월, 3개월 동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전혀 타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측면이고요. 구체적 사례를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옛날 강우병 미국 소 먹으면 뭐 내가 숭숭 뚫리고 네. 뼈가 바로 부스러져서 죽는다고 했는데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가짜뉴스 아닙니까? 네. 네. 그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어느 언론사도 다 했는데 책임 못 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드 전자파 예. 성주 참외 먹으면 죽는다고 사드에 튀겨서 죽는다고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 했는데 튀겨 죽는 사람 없거든.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해서 북한이 그랬는데도 북한이 아니라고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뭐 생태땅이라든지 또 최근에 보면은 뭐 한동훈의 술자리라든지 네. 또 최근에 와서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서희초 교사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붙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한계를 넘었다. 네. 사회가 수용할 한계를 넘었다는 차원에서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해야 되고 또 이게 대한 그 처리는 우선 미디어 기관에서 먼저 우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방통이라든지 또 관계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처분을 어느 정도 그 정의된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 처분은 역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죠. 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절차 처리를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사각지대로 버려두고 그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피해액은 엄청나다. 국론 분열의 상도 엄청나다. 특히 우리가 정치적 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민감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 개선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네. 바로잡을 때가 됐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 등 좀 포털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이버에 이제 윤석열을 키워드로 치면 이제 비판 기사가 많이 따라 나온다. 그래서 뉴스 알고리즘을 네이버가 조작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방통위가 네이버 실태 점검에 들어가면서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등장하면 포털 뉴스를 이제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가방이 6년을 있었습니다. 네. 간사로 4년 정도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에 이 문제도 제가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제 포털 하면은 우리나라는 네이버하고 다음입니다. 다음 카카오. 네. 예, 특히 뭐 그 중에 이제 네이버가 주 그걸 차지하는데 네. 네이버에 가서 지금 이 어떤 사안을 치면은 네. 진보 성향의 어떤 매체들이 거의 다 뜨고 실제로 그렇단 실제로 말씀이죠? 뜹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띄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구체적인 이름을 떨미는 건 좀 네.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한겨라든 오마이뉴스라든지 MBC라든지 뭐 이런 쭉 뜹니다. 뜨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이제 재평이라 해가지고 네이버에는 보면은 네이버 안에 그 제휴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 네. 900개 회사. 네, 네. 네이버에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가 한 2만 1,000개 정도 되지만 네. 그 중에 그 활동하고 있는 그 반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에 들어가는 업체가 한 900개 정도 됩니다. 그 900개 중에 3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CP라고 해서 컨텐츠 제휴는 예. 그 회사에 KBS나 MBC나 뭐 조선일보 이런 데는 돈을 주고 네이버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CP라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뉴스탠드 제휴, 검색 제휴가 있는데 여하튼 CP에 해당되는 업체가 약간 뭐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0여 개 내외인데요. 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그것들이 주로 많이 뜨거든요. 네. 4대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확실히 예, 하시는 거네요. 4대 1 정도의 진보가 4, 네. 보수 매체가 1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제휴평가위원회라는 데서 결정하는데 그 제휴평가위원회도 편향성이 돼 있고 네. 또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이런 걸 결정하면서 회의록이라든지 또 심사 과정을 공개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네. 이런 걸 많습니다. 그다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네. 하여간 일단 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잠시 2부 순서에서 찾아뵙겠습니다.